독일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지칭하는 용어 홀로코스트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낯선 말은 아닙니다. 홀로코스트는 그리스어 단어를 조합한 합성어입니다. 홀로는 전체를 뜻하고 코스트는 카우스토스, 즉 불태워서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불태워서 공양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소 종교적인 어감을 지니면서 약간 냉소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된 것은 1978년 방영된 미국 MBC 방송의 미니 시리즈 홀로코스트가 인기를 끌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에서 이 용어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서 거꾸로 유럽에서도 대세를 굳히게 된 겁니다. 그럼 과연 왜 홀로코스트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미국에서 홀로코스트가 주목받게 되었을까요? 아주 직접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남의 나라 잘못을 다루는 것이 별로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라는 악의 세력을 물리쳤다는 도덕적 자부심이 미국인들에게 나치의 사악함을 자꾸 거론하게 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갖는 독보적인 힘을 들 수 있습니다. 늦어도 1960년대부터는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의 경제, 정치, 학문,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확실히 주류 세력으로 자리를 굳혔고, 현재도 미국의 유대인 단체들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연구 사업, 추모 시설 건립, 박물관 전시, 영화 제작 등의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말로 홀로코스트 앞에서 떳떳할까요? 전무후무한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서 미국 사회는 책임질 측면이 없을까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기 전까지 미국 정부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 미국이 조금 더 일찍 개입했더라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방 영국이 참전을 애타게 종용했을 때도 미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군의 도발이 없었다면 미국은 아마도 바다 건너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만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대인 학살 문제보다는 나치가 강한 반공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동유럽 전선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무찌르고 있다는 점이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 정부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익 세력, 특히 KKK단과 같은 일종의 미국 나치들은 유대인을 미국 땅에서 쫓아내자는 거리 시위를 벌였고 일정한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홀로코스트에 관한 한 도덕적 자부심을 가질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로지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 이래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은 나치의 범죄를 규탄하면서 본인들이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 사회를 포함해서 서양 세계 전체에 만연되어 있던 유대인 혐오, 이른바 반유대주의는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 사회심리적 배경입니다. 서양 문명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 문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유대인들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도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교도들입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대적이죠. 흔히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단 하나의 종족은 아닙니다. 유럽에 오랜 세월 살아와서 완전한 백인인 아슈케나지 유대인과 이베리아 반도에서 뻗어나간 세파르티 유대인, 중동에 거주하는 미즈라히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은 유대교라는 종교적 뿌리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선민의식을 부여하기 때문에 유럽 안에 살면서도 현지인들과 섞이지 못하고 유대교도들끼리 따로 모여 생활했고, 또 유럽인들도 그렇게 그들에게 따로 살도록 강요했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베니스에는 게토라고 불리는 유대인 거주 지역이 있었는데 이 용어는 이후에 고립된 유대인 거주 지역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명사가 됩니다. 어쨌든 유대인은 가까이 보이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서양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은 흑사병이 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민심이 횡행할 때마다 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20세기에 처음 자행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단지 그들이 종교가 달라서가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될 만한 요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직업상 그리스도교가 배척하는 상업과 금융업만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 그리스도 교도들보다 부유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위세는 18세기 말부터 유럽 사회에서 이른바 유대인 해방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시민권을 부여받음으로써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공직에도 진출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럴수록 옛 종교적 편견보다 더욱 심한 혐오감이 팽배하게 됩니다. 19세기에 인종주의가 나타난 것은 그전까지 유럽 열강들이 몇백 년 동안 식민지 노예들을 착취하고 멸시해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을 시작으로 점차로 노예제가 폐지되고 또한 사회에서 늘 배제되던 유대인이 해방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반작용인데요. 더 이상 무시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새로이 눈앞에 등장했을 때 새로운 혐오의 덫을 그들에게 씌우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별로 문제 삼지 않았던 피부색이 갑자기 중요시됩니다. 피부색이 인간의 우열을 나누는 기준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피부색과 두개골 등의 외모가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의외로 과학의 논리로 정당화되는데요. 특히 우생학이라는 학문은 우수한 인종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치가 공인하고 활용했던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종결될 때까지 나치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의 적국인 나머지 서양 국가들에서도 영향력이 매우 컸던 사상입니다. 홀로코스트에 관한 한 미국과 유럽은 그렇게 떳떳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종교적 편견과 새로운 인종주의가 결합된 반유대주의는 분명히 유럽과 미국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방관하게 했던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나치가 유럽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소탕하고 소련으로 쳐들어갔다는 것에 미국과 서유럽 열강들은 은근히 흡족해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물론 오판이었지만 미국이 절대 유럽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영국도 자신의 편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독일 나치는 스스로를 붉은 공산 세력을 유럽 땅에서 몰아내는 새로운 십자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반공주의는 반유대주의와 절묘하게 결합되었습니다. 나치는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유대인이었듯이 공산주의는 유대인의 사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소련 공산당 수뇌부에는 유대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사회에 비판적인 좌파 지식인이 꽤 많았습니다. 따라서 나치는 유대인 절멸과 공산당 절멸을 같은 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대업에 다른 서양 국가들도 결국은 동참하게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나치의 어이없는 착각만은 아니었습니다. 독일 나치는 그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의외로 동맹국이나 친선 국가들이 많았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소위 주축국을 형성해서 서방 국가들과 싸운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스페인도 한패였다고 봐야 합니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에서 진보적인 인민 전선을 누르고 최종 승리를 쟁취한 프랑코 장군의 파시스트 정권은 유럽 대륙을 관통하는 우파 공동전선의 주요한 한 축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는 나치에 점령당했던 5년간의 기간을 민족적 치욕으로 규정하면서 그 암울한 시절에도 침략자에 맞서 조국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영웅적으로 헌신했던 저항 세력, 즉 레지스탕스가 있었다고 내세워 왔습니다. 프랑스는 과연 나치에 점령당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가 과연 피해국이었을까요? 나치에게 군사적으로 패배해서 점령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우익인 나치와 프랑스 우익 세력 간의 공조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북프랑스가 나치의 소나기에 떨어지자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남프랑스에는 친독 정권인 비쉬 정권이 들어서서 자치권을 유지했는데 남프랑스 온천 휴양지 비쉬를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비쉬 정권 혹은 비쉬 프랑스라고 불립니다.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비쉬 정권은 단순한 괴뢰 국가처럼 보이기 쉽지만 사실은 범유럽적 우파 연합의 한 축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겁니다. 비쉬 프랑스는 자국 내 유대인을 색출하는데 나치에 못지않게 열광했습니다. 결국 유럽의 절반 이상이 극우 파시스트들의 소나기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 나라들은 전부 나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과연 나치는 악의 세력이고 나머지 유럽은 선의 세력이었을까요? 역사적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치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치는 민족사회주의, 독일어로
나시오날 조시알리스무스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소련식 좌파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족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우파 사회주의입니다. 그것은 1920년대부터 유럽을 풍미하던 파시즘의 독일적 형태입니다. 파시즘은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에 맞서는 우파 혁명의 이념입니다. 국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전지전능한 힘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로 단합된 나름의 평등 사회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그러한 꿈을 이루려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서양 열강들 간의 세력 다툼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려는 전통적인 목표를 지니고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전쟁 마렵에 전쟁 당사자였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발발함으로써 갑자기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념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파시즘 내지는 나치즘 간의 3파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20년 만에 재개된 2차 세계대전은 그저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전쟁의 성격을 지닙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라는 주축국 세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유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동맹을 맺게 되지만 그것은 정말 일시적인 봉합에 불과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 나치가 패망해버리자 곧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핵전쟁 직전까지 치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입니다. 이렇게 볼 때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럽 전역의 유대인을 말살해 가면서 벌인 2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영토를 늘리는 전쟁도 그렇다고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와 유대인을 척결하는 전쟁,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타고난 공산주의자이며 유색인종인 유대인을 척결하여 인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백의 백인 민족만의 유럽을 만들기 위한 전쟁입니다. 광기도 이런 광기가 없습니다. 물론 심지어 나치도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나치의 원래 목표는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는데요. 독일인들의 이른바 생활 공간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나선 독일 제국이 오래전부터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대영 제국과 한판 승부를 벌인 전쟁입니다. 독일과 영국은 그 이전까지는 서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공통의 적수는 늘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제국이 갑자기 국력을 늘려서 공세를 펼치면서 대영 제국의 세계 패권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제국도 와해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유럽 외부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독일은 발상을 바꿔서 이제는 유럽 안에서 팽창을 도모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했듯이 나치 독일은 동유럽의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에는 독일 특유의 인종주의가 한몫했습니다. 그들은 슬라브인을 하얀 니그로, 즉 얼굴은 하얗지만 인종적 수준은 흑인과 다를 바 없다고 폄하했습니다. 마치 옛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식민지 한국인들을 바라보던 시각과 유사합니다. 이제 동유럽에 독일인들이 이주해서 살아가려면 이미 그곳에 자손 대대로 살던 슬라브인들을 더 동쪽으로 밀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곳곳에 터를 잡고 사는 종족으로서 슬라브인들보다도 더욱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유대인들을 아예 유럽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은 한때 유대인들을 멀리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동쪽의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이주시킬 구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할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는지라 독일 뜻대로 서둘러서 쫓아낼 계획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많았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으로의 이주는 영국이 지중해에서 홍해로 빠지는 길목인 수에즈 운하를 꽉 장악하고 있어서 적국인 독일의 배를 통과시켜 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가장 편리한 계획을 입안해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른바 최종 해결 방안인데요. 유대인종을 아예 말살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유대인은 피부색과 사상이 모두 오염된 사악한 공산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마땅히 절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토를 늘리는 전쟁이었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발상은
설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극심한 이데올로기 전쟁인 2차 세계대전은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홀로코스트도 막을 내렸습니다. 옛 종교전쟁 이래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데올로기 전쟁이 남긴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은 군인과 민간인의 피해는 규모가 너무 커서 믿을 만한 집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대인은 약 600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사망자의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학살의 성격과 의미입니다. 대체 무슨 이데올로기길래 그 정도의 광기를 가능하게 했던 걸까요? 혹시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전후 세계는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사전에 봉쇄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역사적 진실이 전후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심각한 방해가 되었죠. 세계는 곧바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체제에 들어섰습니다. 세계대전 때 서로가 동맹이었던 사실은 오히려 감추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해야 하니까 과거에 악마와 손을 잡았던 기억은 지워버리는 게 좋겠죠. 이제 독일은 양분되어 미소 양편에 속하게 되었고 일본은 미국 측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전시에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부각시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자제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과거를 가장 편리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2차 세계대전에서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가능한 한 지워버리고 끔찍했던 전쟁을 그저 히틀러나 일본의 도조 히데키 같은 호전적인 전쟁 광의 책임으로 전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서양 문명 전체에 만연되었던 반유대주의와 반공주의의 결탁은 유대인을 미워하던 히틀러와 그 부하들의 개인적인 심리 문제로 또는 기껏해야 독일 사회의 비민주성과 후진성의 문제로 축소되었습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의 당사자인 가해국입니다. 독일은 또한 자기 민족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어떻게 감추고 드러내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변명하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또 책임져 왔는지 그 모순적인 과정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흔히들 일본은 과거의 악행을 부정하고 자기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는 반면에 독일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지만 독일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흔쾌히 책임을 짊어졌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독일과 일본은 처음부터 조건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미국 핵무기의 보호막, 이른바 핵우산 아래 자발적으로 편입되어서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 발전에만 주력할 수 있었죠. 따라서 아시아 주변국들은 전혀 안중이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럽의 한가운데 위치한 독일은 주변국의 눈치를 안 살필 수가 없었죠. 주변국의 형식적인 사과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치가 전당대회를 열던 도시 뉘른베르크에서 1946년에 시작된 군사 재판은 승전국에서 온 재판관들이 나치 주요 전범들을 처벌했는데 이 재판은 독일인들에게 나치 청산을 외부 세력에게 맡기고 정작 본인들은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 대신 오히려 과거의 부담을 쉽게 떨쳐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인 판결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 독일인들은 무죄라는 겁니다. 독일의 나치 청산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냉전의 전 세계적 여파 속에서 분단된 독일의 서독은 여러 차례의 사면법 제정을 통해서 나치 전범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해서 다시금 사회에 복귀시키고 나치 청산 작업을 하루빨리 종결짓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홀로코스트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독은 1960년대 초까지 소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따라서 과거사는 전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못 되었죠. 그리고 과거의 책임은 모두 나치에게 전가해버렸죠. 일반인들은 나치의 죄악을 히틀러의 개인적 악덕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요. 지식인들은 그것이 독일 민족의 책임이 아니라 근대 문명의 일반적 위기의 증상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변명이었습니다. 당대의 대표적 역사가 프리드리히 마이네케는 1946년에 발간한 독일의 파국이란 책에서 히틀러가 보여준 면모는 독일의 민족 전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서유럽에서 발원한 근대 문명의 소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히틀러는 전형적인 독일인이 아니라 독일인이 변질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독일에서 파국이 진행된 것은 그저 비극적 운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역사가 게하트 리터는 한술 더 떠서
히틀러의 선배는 프랑스 독재자 나폴레옹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침략 전쟁을 히틀러가 따라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히틀러가 자행한 악행의 원인은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화적, 도덕적 타락에서 찾아야 한다고 리터는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변명은 일견 솔깃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치 독일이 패망하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측면이 있습니다. 나치가 나빴다고 그들의 적이 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이네케나 리터의 의견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입니다. 전후 초기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생략시킨 이러한 식의 변명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동서독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방식은 좀 다릅니다. 동독은 아주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자기들은 히틀러에 맞서 싸운 공산주의 영웅들이기 때문에 히틀러의 죄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히틀러는 서독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편리한 변명입니다. 이에 비해서 서독은 좀 더 교묘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나치라는 괴물에 의해서 자신들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예컨대 독일 군대를 그렇게 변호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정규군을 국방군, 베어마흐트라고 불렀는데요. 서독 사회는 독일 정규군과 나치 친위대, 즉 SS를 분리시켜서 SS만 악마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규군은 일반 독일 민간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악한 나치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은 희생자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들은 원래 전쟁을 원치 않았으나 나치가 벌여놓은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고 그래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상상력이죠. 이처럼 나치 휘하의 독일 정규군이 전적으로 결백하며 오히려 큰 피해를 받았다는 발상은 1955년 서독의 군대인 연방군 분데스웨어를 창설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물론 군인을 피해자로만 간주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영웅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7월 20일의 신화인데요. 1944년 7월 20일 나치 독일 패전의 기운이 역력할 때 독일군 수뇌부의 일부가 히틀러 암살을 시도합니다. 미리 설치해둔 폭탄이 히틀러 앞에서 터졌는데 히틀러는 용케 무사했습니다.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가담자가 대대적으로 검거되어서 수백 명의 군인이 처형당했습니다. 서독 사회는 이 거사를 양심의 봉기라고 미화하면서 독일 정규군이 결백하다는 최상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때 폭탄을 설치했던 사람이 바로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인데요. 여러분 혹시 2008년에 개봉된 헐리우드 영화 작전명 바이킬이 보셨나요? 바로 이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때 슈타우펜베르크 대령 역을 맡은 주연 배우는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입니다. 이 영화에서 되게 멋있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은 상당한 미남이었습니다. 양심의 봉기를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로 딱 적합했죠. 신화는 영웅을 낳게 됩니다. 거사 9주기를 맞은 1953년 7월 20일에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의 근무처인 독일 최고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던 곳에 기념 동상이 들어섭니다. 그것은 양손을 결박당한 채 벌거벗은 청년을 묘사한 청동상인데요. 그 옆에 옛 사령부 건물에는 독일 저항 기념관이 설립되어서 나치에 저항한 거룩한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독일 민족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전쟁이 다 끝나가는데 거사를 했죠? 진작 안 하고 말이죠. 사실 이 거사의 주역들은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을 포함해서 대부분 나치의 전쟁 도발에 찬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유럽에 사는 슬라브인과 유대인을 열등한 인종이라고 생각했고 이들을 절멸하는 데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너무 잔인한 대량 학살에 환멸을 느껴서 나중에는 정말로 양심의 봉기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양심이 그 전에는 작동을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들은 전쟁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군대에 대해서 1도 모르는 히틀러가 자꾸 바보 같은 명령을 내려서 전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1944년 여름, 이제는 패전이 확실해진 순간에 독일 정규군 수뇌부는 양심보다는 군사적 판단에 의거해서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치와는 달리 독일 정규군이 결백했다는 생각은 사실상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정규군이 결백하다는 것은 결국 일반 독일 국민이 결백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독 사회에서는 독일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기억이 대세를 이루어갑니다. 전쟁과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1960년대부터 홀로코스트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자 서독인들은 이제 유대인 피해자들에게
강한 공감을 표시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자기 민족이 단 20년 전에 대부분 히틀러에 열광했었다는 사실, 나치가 다른 민족이 아닌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듯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독의 자기 반성과 적극적 사과는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심지어 1990년 독일 통일 이후까지도 이러한 피해자 정체성은 지속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통일과 더불어서 그간 감추고 있던 원통함의 기억들이 물밀듯 터져 나왔습니다. 통일의 주역인 헬무트 콜 총리가 독일인들이 스스로를 추모할 수 있는 중앙시설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러한 추세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한 것이었습니다. 콜 총리는 새로운 독일이 오랜 자학적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를 당당하게 추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세기의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 베를린 한가운데 만들어진 신위병소 건물을 꼽았습니다. 왕궁 앞에서 보초들이 근무하던 건물입니다. 이 유서 깊은 건물은 독일 역사의 한복판에서 영구 성세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20세기 양차 대전을 거치며 독일인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숨김없이 고백하자는 취지에서 건물 내 한가운데 죽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라는 작품이 설치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연상시키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 케테 콜비츠의 1937년도 작품을 실제 인물 크기로 4배 확대한 모사품입니다. 콜 총리는 보수적인 기독교민주연합 소속이기 때문에 통일 후에 우편향 정책을 펼칠지 모른다는 외부의 시각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을 지녔던 콜비츠의 작품을 일부러 선택한 것입니다. 이 조각품은 실제로 콜비츠가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 인류 보편적인 고통과 사랑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전혀 정치적인 오해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치적인 혐의가 없었을까요? 언뜻 보기에 이 추모의 장소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는 감동을 선사하지만 독일 내에서 의외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비판자들은 원래의 순수했던 예술 작품이 국가적 기념비로 탈바꿈됨으로써 남성 군인의 죽음이 모든 희생을 대변하게 되고 죽은 나치까지도 은근슬쩍 피해자로 둔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비판은 정당합니다. 왜 하필 군인을 피해자로 내세웁니까? 과연 평범한 독일 시민, 여성, 독일 병사, 나치 친위대, 피난민, 유대인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죽음을 동일한 차원에서 논할 수 있을까요? 과도한 자기연민의 연출은 자칫 과거를 얼버무리게 됩니다. 이처럼 독일 통일 이후까지도 피해자 정체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독일 사회가 전반적으로 가해자 정체성을 갖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계기는 바로 세대 교체였습니다. 경제 성장에만 몰두했던 아버지 세대를 나치 잔당이라고 비판하는 청년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1968년에 거리도 쏟아져 나와 사회 개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흔히 68세대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그 옛날 가해자였던 아버지 세대가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고 있는 것을 심각한 위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민족은 진심 어린 도덕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홀로코스트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60년대부터 유대인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홀로코스트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고 독일 청년들도 당연히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1961년의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입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이었죠.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수송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은 그 지위상 1급 전범은 아니었지만 600만 유대인 학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소위 탁상의 학살자로 불립니다. 나치 패망 후 아이히만은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피해서 이름도 바꾸고 과거를 숨긴 채 10년을 평범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발각되어 체포되고 이스라엘로 납치되어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의 재판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아이히만은 시종일관 자신은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므로 죄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반성과 사과를 거부한 그는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정에는 미국에서 날아온 한 저명한 학자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였습니다. 그녀는 재판 과정을 자신의 관점으로 정리해서 미국의 정치 시사지 뉴요커에 연재 기고했고, 이 기고문들을 정리해서 1963년에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출간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특히 유명합니다. 바로 악의 평범성인데요. 수많은 논쟁을 유발한 개념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계 독일인입니다. 그녀는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고 전후 미국의 대표적 정치 사상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이히만 재판을 이스라엘 법정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아이히만은 그저 하급 책임자로서 주요한 사안의 결정권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형법적 기준으로 죄를 묻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렌트는 자신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이히만이 저지른 죄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특별하지 않은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맡은 바 직분을 열심히 수행한 노예 근성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악의 평범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히만처럼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의 악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뉴요커지에 실린 그녀의 기사를 보고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나치와 협력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실상을 과감히 폭로한 데 있었지만, 아이히만을 해석하는 그녀의 관점에 대해서도 심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고통받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극악한 범죄자를 마치 평범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관점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 아이히만은 아무 생각 없이 서류에 도장이나 찍던 탁상의 학살자가 아니라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나쁜 일이든 도맡아 하던 달코 다른 정치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처벌을 피해보려고 꾸민 아이히만의 바보 전략에 순진한 철학자가 속아 넘어갔던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오해되고 있듯이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식의 뜬구름 잡는 논리가 아닙니다. 한나 아렌트는 결코 그렇게 단순한 사상가가 아닙니다. 아렌트는 특별히 나치에 저항하지 않고 사태를 방관했던 평범한 독일인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죄는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성립되는 거죠.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멍청이가 아니라 확신에 가득 찬 나치 당원이었고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행동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렌트가 보기에는 평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이 강한 맹목적 신념이 문제입니다. 그런 신념은 자기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해서 얻은 확신이 아니라 그저 남이 만들어준 가치를 마치 제 것인 양 연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히만은 심지어 형장에서까지 자기가 외워둔 멋진 얘기를 할 정도로 속물적 가식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뜻에서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괴물이 아니라 광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시각으로는 아이히만의 근본적인 악덕은 남다른 악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악을 행할 만한 내면적 용기도 없는 그야말로 생각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릇된 명령이라도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만 몰두하는 저열한 정신 상태야말로 반인류적 범죄를 초래한 원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대세를 따를 뿐이라 겉으로만 확고해 보이고 실제로는 맹목적인 신념이 정말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각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는요, The Banality of Evil인데요. 여기서 Banality는 실은 평범성이라기보다는 천박함이나 저속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평범성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아렌트의 본뜻이 와전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렌트는 평범한 독일인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인 평범함보다는 능동적인 천박함, 즉 자기 자신을 속이고 편리하게 정당화하는 속물 근성에 악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 주제가 등장합니다. 과연 독일인들은 죄가 없는가? 각자는 자기가 행한 만큼 자기 몫에 죄가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죄인이라면 사실상 아무도 죄가 없는 것이나 진배가 없죠.
죄는 개별적입니다. 단지 독일인이기 때문에, 일본인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렌트는 죄와 책임을 구분하자고 주장합니다. 비록 죄를 물을 수는 없더라도 세상의 불의에 동조하거나 의롭게 맞서지 못해서 결국 파국이 초래되도록 방치한 정치적 책임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인들이여, 직접적인 죄가 없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실제로 독일 지식인들은 아렌트의 메시지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렌트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주장이 서독 연방의회에서도 거론되었다는 사실이 입증합니다. 세계의 재판인 아이만 재판과 한나 아렌트의 저서는 독일인들을 각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분명히 독일 사회의 도덕적 각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독일 민족의 죄, 근대 문명의 죄라는 식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자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설령 구체적 죄가 없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오 각성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각성이 없는 형식적인 과거사 처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는 동독의 경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겉으로는 시원하게 나치 잔당을 소탕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런 자기 반성과 책임 의식도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통일 후에 옛 동독 지역에서 신나치가 극성을 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서독에서는 과거 극복, 페어강겐하이스 베벨티궁이라는 용어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용어입니다. 과거 극복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과거의 잔재를 단번에 청산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성찰하고 책임져서 극복해내겠다는 의지의 발로입니다. 서독의 과거 극복은 역사 교과서, 역사학 연구, 역사 정책, 추모시설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거 극복 노력의 추이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추모시설입니다. 세계에서 독일처럼 추모시설이 많은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베를린은 그야말로 기억의 도시라 할 만합니다. 생활 속 곳곳에 과거의 잘못을 환기시키는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베를린의 대표적 버스 노선인 100번 버스의 한 정류장에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대형 사진과 더불어서 그 뒷면에 옛 유대인 랍비의 설교가 적혀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은 기억에 있다. 독일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베를린시 외곽에 자리 잡은 철도역인 그루네발트역에는 17번 선로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멀리 수용소로 강제 이송될 사람들을 집결시켜서 떠나보내는 출발점이었던 곳입니다. 그루네발트역의 가장 끝에 놓인 17번 선로에는 총 186개의 강철판이 있고 그 가장자리마다 베를린에서 수송된 유대인 숫자와 행선지를 연대순으로 새겨놓았습니다. 승강장을 한 걸음씩 디딜 때마다 그것에서 벌어진 참상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기구한 가족사를 지닌 미국 건축가 데니얼 리베스킨트가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형상 자체에서 이미 유대인의 상처가 드러납니다. 이 비스듬하고 찢겨진 모습의 건물은 자체 입구가 없고 오직 옛 베를린 시박물관으로 입장해서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사라진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 도시 역사의 주요한 일부였음을 환기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건물 내부의 공간 중 특히 인상적인 것은 기억의 공허라는 이름의 방입니다. 정말 아무런 유품도 없는 말 그대로 비어있는 방입니다. 관람객의 발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사라진 유대인들을 애석해야 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완공된 유럽에서 학살된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 일명 홀로코스트 기념비는 미국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이 설계한 것인데요. 독일 역사상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가 의결해서 만든 공공미술작품입니다. 베를린 중심부에 자리 잡은 이 추모시설은 국가시설인 만큼 거대한 규모를 지니지만 권위주의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서로 다른 높이를 지니고 아무런 표식이 없는 총 2,711개의 콘크리트 기둥들이 마치 물결치듯 늘어서 있어서 관람객들이 그 기둥의 숲속에서 각자 개인적인 사색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했습니다. 마치 공동묘지를 배회하듯이 말입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독일의 도덕적 우월성을 뽐내는 듯한 기색은 전혀 엿볼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 얼마나 과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과거 극복 노력에 대해서 자주 거론되는 비판은 너무 유대인에 대한 사과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은 독일인들이 반드시 깊게 고민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사실 나치는 유대인을 괴롭혀서 나쁜 게 아니라 그 누구든 간에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게 나빴던 겁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낙인 찍고 박해한 게 문제였다면 거꾸로 무조건 특정 민족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과 유대인이기에 무조건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늘 주저합니다. 그러나 독일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기억이 또다시 편파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유대인 이외의 피해자들도 정성껏 추모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피해자, 장애인, 성소수자, 신티와 로마족 즉 집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설이 도처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옛 독일 제국 시절의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행한 학살에 대해서도 금전적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극복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특히 까다로운 것은 불행했던 과거의 원인을 밝히고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코스트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과거입니다. 일반적인 전시 범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서양 세계가 창조해낸 근대 문명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게 합니다. 고도로 발전된 국가의 행정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았더라면, 공장식으로 체계적 단계를 거쳐서 학살하는 고도의 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더라면 수백만 명의 대량 학살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깟 히틀러와 몇몇 하수인들의 악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서양이 자랑하는 근대 문명의 일종의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낸 것이죠. 과연 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옳을까요? 프랑스 철학자 장 프랑스와 리오따는 홀로코스트를 지진계를 파괴해버린 지진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과연 어떻게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게 올바를지, 아니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과연 올바른 일인지 독일 역사가들은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1980년대 중반 독일 지식계를 강타한 이른바 역사가 논쟁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장이었는데요. 우파 역사가 에른스트 놀테는 나치의 극단적 행위가 사실은 소련 공산당의 범죄에 대한 반작용이었고 나치가 만든 수용소도 스탈린이 만든 수용소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나치의 행위는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범유럽적인 파시즘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지 자꾸 도덕적으로 심판하려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놀테의 견해에 대해서 진보적 철학자 하버마스 등 독일 지식계 전체가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놀테가 자꾸 남 탓하면서 독일의 죄를 상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련의 죄가 커도 나치에 비할 바는 못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죄는 아무리 반성하고 사과해도 결코 씻기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이때는 1980년대였습니다. 이미 서독 사회의 자기 반성이 상당히 무르익었을 때죠. 만약 놀테가 1950년대에 이런 의견을 냈다면 독일 지식계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을 겁니다. 놀테의 의견을 곰곰이 따져보면 실은 수긍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역사는 선악을 기준으로 단죄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어떤 일이든 다 역사적 맥락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만 나쁜 것이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 등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도 일본에 못지않게 나빴다. 맞는 말입니다. 착한 제국주의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말이 과연 같은 뜻이 되나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즉, 같은 말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독일인들이 현대 문명의 일반적 위기이니 뭐니 다른 나라도 똑같이 나빴느니 하는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홀로코스트를 다른 범죄와 견주면서 상대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어이없게도 아예 그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계 인류가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골적인 부정론이 제기되는 걸 보면 역시 과거 극복이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당연히 명백한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진실을 손쉽게 상대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피해 당사자라고 해도 진실이 단 하나이며 본인이 그것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곤란합니다. 누구도
역사적 진실을 독점할 권한은 없습니다. 과거는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과거 극복이란 과거를 단박에 정리해서 책임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문제 삼고 책임을 통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과거는 우리를 억누르던 마력을 잃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홀로코스트는 어느덧 전 인류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유대인의 고통에 특권을 부여하는 기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이제 전 인류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편협한 자기중심적 기억을 교정하기 위해서 참조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처럼 원통한 목소리들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한 과거 극복이란 과거를 끊임없이 문제 삼고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다. 과거는 어차피 단번에 청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청산이 아니라 망각하는 것에 불과하죠. 우리는 과거의 의미를 항상 새롭게 되짚으면서 우리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과거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과거는 늘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전진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